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밖 550km 상공에서는 수천 개의 위성이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 대부분은 단 하나의 회사가 쏘아 올린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인류의 우주를 바꾸고 있다는 말, 그게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서 화성에 식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 측은 이 젊은 사업가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통역관도 없이 홀로 앉아있던 머스크에게 한 관계자가 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팔로켓은 없소. 모스크바 공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머스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을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스페이스X가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당시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우주업계에서는 농담에 가까웠습니다. 로켓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야 겨우 하늘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나사조차 로켓 한 기를 만드는데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로켓을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바라봤습니다. 반복해서 찍어내고 실패하면 배우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펠컨 9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펠컨 9는 스페이스X가 만든 로켓으로 쉽게 말해 하늘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우주 트럭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또 씁니다. 로켓이 임무를 마친 뒤 지구로 되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불기둥을 뿜으며 천천히 내려앉는 그 순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펠컨 9 1단 로켓이 처음으로 지상 착륙에 성공했을 때 발사관제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우주 발사 비용의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펠컨 9 1단 로켓은 지금까지 많게는 20번 이상 재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실제로 해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발사 한 번에 약 1,500억 원이 넘게 들던 비용이 재사용 구조 덕분에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경쟁사들이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민간 기업이 조용히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스타쉽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꿈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가 약 120m,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엔진만 33개를 동시에 점화합니다. 이 33개의 엔진이 내뿜는 추력은 아폴로 계획 당시 달에 인간을 보냈던 세턴 V 로켓보다도 2배 가까이 강합니다. 그 힘이 한꺼번에 폭발할 때 지면이 어떻게 되는지는 2023년 4월 텍사스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이미 확인됐습니다. 발사 직후 콘크리트 발사대가 폭발적으로 파괴됐고 파편이 수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사대를 강철과 물로 보강했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놀랍게도 2024년 스타쉽은 네 번째 시험 비행에서 처음으로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오는 스타쉽의 날개 끝에 플라즈마 불꽃이 흘러내리는 장면이 생중계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플라즈마란 극도로 뜨거운 이온화가스로 쉽게 말해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마찰로 수천도까지 달아오르며 생기는 불덩어리입니다. 그 불덩어리 속에서도 스타쉽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스타쉽의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 이후 그 처음과 끝에는 항상 화성이 있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의 기준으로 약 5,500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조차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스타쉽 한 기에 최대 100명을 태우고 그 거리를 건너는 것, 머스크의 계획은 그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과학자들도 그 일정에는 의문을 표합니다. 방사선 차폐 기술, 화성 대기에서의 생존 시스템, 식량 자급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페이스X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해낸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지구 저궤도에 촘촘히 배치하는 위성 인터넷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상공에는 약 6,000개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4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인터넷 선이 닿지 않는 오지, 분쟁 지역, 바다 위 어선에서도 이성 신호 하나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는 전장 한가운데서 드론 통신망과 지휘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스타링크만이 살아남았다는 보고가 나왔을 때 세계는 위성망이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밤하늘에 위성이 너무 많아지면 지상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마다 기다란 흰 선이 그어진다고.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그 선은 지울 수 없는 오염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의 천문대에서 스타링크 위성 궤적이 관측 데이터를 망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그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따라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펠컨 9은 연간 90회 이상 발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나흘에 한 번꼴로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사나 ESA, 유럽 우주국 같은 기관들이 연간 손에 꼽는 발사를 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그것을 거의 매주 반복했습니다. 우주 발사가 일상이 되는 시대, 그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요? 편도 7개월의 여정, 태양풍 방사선, 영하 60도의 평균 기온, 숨을 쉴 수 없는 야른 대기. 화성은 아름답고 붓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잔혹함이 있습니다. 스타쉽이 그 문을 두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새로운 과제를 마주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명의 사업가가 러시아 공항차 안에서 노트북을 펴던 그 순간부터 인류는 조금씩 우주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밖 수백 킬로미터에서 이성이 신호를 보내고 바다 위 무인 선박에 로켓이 내려앉고 민간인이 우주복을 입고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우주는 더 이상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성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딛는 날,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학적 난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